돈은 손에서 놓아야 비로소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돈을 붙잡으려 하니까요. 더 많이 모으려 하고 더 빨리 불리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돈이 불어나는 구조를 보면 그 반대입니다. 손에서 떠난 돈이 시간 속에서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처음보다 훨씬 커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비법도 아닙니다. 그냥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께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런 타이밍도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투자를 오래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사고방식과 습관을 말의 흐름으로 전달합니다.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돈이 스스로 불어난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투자에서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수익은 판단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종목을 고르면 돈을 번다.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면 돈을 번다.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면 돈을 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시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수익의 대부분은 판단이 아니라 시간에서 왔다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됩니다. 시간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오늘은 그 구조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1930년 미국은 대공황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졌고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쳤습니다. 누구도 투자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존 템플턴. 그는 당시 26살이었습니다. 예일대를 졸업하고 로즈 장학금을 받아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 누군가 돈을 대신 불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1939년에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고 사람들은 주식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템플턴은 빚을 내서 투자를 시작합니다.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한다니.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팔 때 가격은 낮아집니다. 낮아진 가격에 사면 나중에 회복될 때 수익이 됩니다.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논리를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템플턴은 그 공포를 뚫고 104개 기업의 주식을 샀습니다. 한 기업당 $100씩, 총 1400달러. 빌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104개 기업 중 34개가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0개는 살아남았고 그중 일부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의 투자금은 4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104개 중 34개가 사라지는 걸 보면서 나머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돈을 불렸습니다. 템플턴은 그 후로도 비슷한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들어가고 남들이 흥분할 때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항상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비관적인 순간이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가장 낙관적인 순간이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말로는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비관적인 순간에는 나도 비관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낙관적인 순간에는 나도 더 오를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템플턴은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살지 않았습니다. 바하마의 작은 섬에서 살았습니다. 시장이 열리는 뉴욕에서 비행기로 2시간 반 거리, 그곳에서 그는 시장의 소음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매일 오르내리는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긴 시간 단위로 생각했습니다. 1년 후가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그 시간이 지나면 좋은 기업은 결국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었습니다. 템플턴의 이야기를 들으면 멋지게 느껴집니다. 대공황 시절에 빚내서 투자하고 전쟁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큰 부를 이룬 사람. 하지만 이 이야기만 들으면 한 가지 착각을 하게 됩니다. 투자는 대담한 사람들의 것이구나.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렵겠구나.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려 합니다. 피터 린치. 이 이름을 들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운용한 마젤란 펀드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 연평균 29%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전설적인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피터 린치의 출발점은 평범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가정을 꾸려야 했습니다. 린치는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일은 골프장 캐디였습니다. 골프백을 들고 코스를 따라다니며 손님들의 공을 찾아주고 클럽을 건네주는 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계를 위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프장에서 린치는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손님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업가였고 투자자였고 회사 임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회사에 관심을 갖는지,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린치는 그 대화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산 주식은 플라잉 타이거 라인이라는 항공 화물 회사였습니다. 대학생 때였습니다. 모아둔 돈으로 조금 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터졌고 항공 화물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 회사의 주가는 린치가 산 가격의 10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이 경험이 그에게 가르쳐 준 건 수익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에 투자하라. 그리고 충분히 기다려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린치는 나중에 수천 개의 기업을 분석하는 펀드 매니저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투자 방식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스타킹 브랜드, 아이들이 자주 가는 음식점,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줄 서는 가게,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기면 투자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예측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것에 집중하고 오래 기다린 것입니다. 린치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의 일부를 사는 것이다.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살 때 숫자만 봅니다. 오늘 얼마고 내일 얼마가 될지 그 숫자의 움직임만 신경 씁니다. 하지만 린치는 그 숫자 뒤에 있는 회사를 봤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을 파는지, 사람들이 왜 이 회사의 제품을 사는지, 앞으로도 계속 살 이유가 있는지, 그걸 이해하면 숫자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떨어져도, 내일 떨어져도 그 회사가 하는 일이 여전히 의미 있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린치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린치의 이야기에서 가져갈 것은 그가 천재였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는 자신이 천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모르는 건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건 손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기다렸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워런 버핏.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버핏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샀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은 넘쳐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버핏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버핏의 하루 일과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실로 갑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보고서를 읽고, 서류를 읽고, 책을 읽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읽는 데 씁니다. 어떤 날은 6시간 이상을 오로지 읽기에만 사용합니다. 회의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전화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냥 읽고, 생각하고, 가끔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의 빈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버핏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투자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니.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투자는 많이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결정을 몇 번 하고 그걸 오래 유지하는 겁니다. 버핏은 평생 동안 수천 번의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코카콜라를 사기로 한 것,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유지한 것, 애플에 투자한 것, 이런 결정들이 그의 자산 대부분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그냥 기다렸습니다. 버핏의 자산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의 자산 대부분은 50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60세 이후에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의 나이는 90대 중반입니다. 그가 투자를 시작한 건 11살 때였습니다. 80년 넘게 투자를 해온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구조가 작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렸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면서 숫자가 급격히 커졌습니다. 복리의 힘입니다. 복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1년 차에 원금에 수익이 붙습니다. 2년 차에는 원금 더하기 수익에 또 수익이 붙습니다. 3년 차에는 더 커진 금액에 또 수익이 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붙는 대상 자체가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느리고 나중엔 빠릅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처음엔 거의 평평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곡선이 급격히 위로 꺾입니다. 그 꺾이는 지점에 도달하려면 앞쪽의 평평한 구간을 견뎌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평평한 구간에서 포기합니다. 변화가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수익을 내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그 평평한 구간을 견뎠습니다. 11살에 시작해서 25살이 될 때까지 그가 모은 돈은 크지 않았습니다. 30살이 되어도 그의 자산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작았습니다.
40살이 되어서야 조금씩 곡선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살 이후부터 급격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80년 투자 인생 중 자산의 99% 이상이 50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복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복리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 시간이 지나면 커진다. 하지만 몸으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리의 효과는 인간의 직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선형적으로 생각합니다. 1년에 10이 늘면 10년에 100이 늘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복리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1년 차에 10이 늘고 2년 차에 11이 늘고 3년 차에 12가 넘게 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양 자체가 계속 커집니다. 10년이 지나면 100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늘어 있습니다. 이걸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몸으로 느끼려면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버핏이 대단한 건 투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투자를 잘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판을 받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80년 넘게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읽고, 생각하고, 가끔 결정을 내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기다렸습니다. 그 반복이 복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존 템플턴, 대공황 시절에 시작해서 남들이 두려워할 때 투자하고 섬에서 살면서 시장의 소음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피터 린치, 골프장 캐디에서 시작해서 자기가 아는 것에 집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회사만 골랐습니다. 워런 버핏, 11살에 시작해서 읽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걸 80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세 사람의 배경은 다릅니다. 살았던 시대도 다릅니다. 투자한 종목도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쓸데없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그게 복리를 작동하게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이제 평범한 사람이 복리 구조에 어떻게 올라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세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에 이름이 남을 정도로 성공한 투자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 자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리는 것, 쓸데없이 움직이지 않는 것,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판단하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다림이 생각보다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기대가 큽니다. 이제 돈이 불어나겠지. 몇 년 지나면 꽤 모이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떨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방법이 더 좋은 건 아닐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은 몇 달 만에 2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느릴까? 왜 나만 제자리일까? 그 고통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결과가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성과가 나옵니다.
더 많이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삶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투자에서는 그 법칙이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사고 팔수록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분석하고 판단해도 시장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게으른 것 같습니다.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움직이려 합니다. 그리고 움직일수록 복리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간 감각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복리가 효과를 내려면 최소 10년은 필요합니다. 진짜 힘을 발휘하려면 20년, 30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1년도 깁니다. 3년은 아주 깁니다. 5년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게다가 주변에서는 더 빠른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누구는 몇 달 만에 얼마를 벌었다. 어떤 종목은 일주일 만에 폭등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10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20년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급해지고 단기적인 것에 끌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복리 구조에 올라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라탄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된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걸 버렸습니다. 선택지를 줄였습니다. 숫자를 자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복잡한 걸 버린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투자를 시작하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어떤 종목이 좋다. 어떤 산업이 유망하다. 지금이 적기다. 지금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끝없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을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전부 다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것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템플턴은 섬으로 갔습니다. 시장의 소음에서 물리적으로 멀어졌습니다. 린치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골랐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해가 안 되면 손대지 않았습니다. 버핏은 하루 대부분을 읽는 데 썼습니다. 회의와 전화를 줄이고 생각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복잡함을 버리는 방식은 달랐지만 복잡함을 버렸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선택지를 줄인다는 건 비슷한 맥락입니다. 투자에서 선택지는 무한합니다. 수천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전략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많은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피로해집니다.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른 다음에도 다른 게 더 나아 보입니다. 계속 바꾸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선택지를 스스로 줄였습니다. 많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자주 바꾸지 않았습니다. 버핏은 이런 비유를 쓴 적 있습니다. 평생 20번만 투자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생각해보라. 20번을 다 쓰면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 그러면 훨씬 신중하게 고르게 된다. 실제로 20번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쓸데없는 선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 확신이 있을 때만 움직이게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기다리게 됩니다. 숫자를 자주 확인하지 않는다는 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투자한 돈이 지금 얼마인지, 오늘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 봅니다. 하지만 자주 볼수록 마음이 흔들립니다. 오르면 기분이 좋습니다. 더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리면 불안합니다. 더 내리면 어떡하지 걱정이 됩니다.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지칩니다.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올랐을 때 더 사거나 내렸을 때 팔거나 그 결정들이 쌓이면 복리의 힘이 약해집니다.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숫자를 멀리했습니다. 매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많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기에 한 번만 봤습니다. 숫자를 보지 않는다고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지 않는 동안 돈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게 복리의 작동 방식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장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장면을 그려보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커피를 마시면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사이에 얼마나 변했는지. 하지만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커피만 마십니다. 창밖을 봅니다. 오늘 할 일을 생각합니다. 숫자는 나중에 봐도 됩니다. 굳이 지금 안 봐도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아침을 시작합니다. 예전과 달라진 건 숫자 대신 다른 것에 마음을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날지, 저녁에 뭘 먹을지, 주말에 어디를 갈지, 투자는 배경에서 조용히 흘러갑니다. 전면에 나와서 하루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좋다는 건 다 따라해보고, 유망하다는 건 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쳤습니다.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남겼습니다. 나머지는 다 놓았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나에만 집중하니까 머릿속이 단순해졌습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하나만 보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신경 끕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숫자에 예민했습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했습니다. 조금만 올라도 더 올랐으면 했습니다. 매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확인할 때마다 감정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주 동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바빠서 그랬습니다.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보니까 별일 없었습니다. 떨어져 있기도 했고, 올라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한 주 동안 마음이 편했다는 것입니다. 숫자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확인하는 간격을 늘렸습니다. 매일 보던 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일주일에 한 번 보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봅니다. 가끔은 그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숫자는 거기 있으니까요. 안 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비움입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덜하는 것, 확인을 덜하고, 선택을 덜하고, 걱정을 덜하고,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 시간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복리를 만들어냅니다. 기다림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돈이 아닙니다. 마음의 비용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불안합니다. 지루합니다. 답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익을 내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의심이 듭니다. 이게 기다림의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어야 복리의 열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비용이 얼마나 클지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년을 기다려야 할지, 3년을 기다려야 할지, 10년을 기다려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비용이 너무 커서 못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로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빠르게 불어나길 기대하면 느린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원래 느린 거라고 생각하면 느린 게 당연해집니다. 복리는 처음 10년이 가장 지루합니다. 그건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지루함이 덜 고통스럽습니다. 둘째로 숫자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자주 보면 감정이 자주 흔들립니다. 숫자를 덜 보면 감정이 덜 흔들립니다. 감정이 덜 흔들리면 기다리는 게 덜 힘듭니다. 셋째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투자가 삶의 전부가 되면 기다리는 동안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투자가 삶의 일부일 뿐이면 기다리는 동안 다른 걸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거나 취미를 가지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그렇게 다른 것에 마음을 쓰면 기다리는 시간이 빨리 갑니다. 복리가 작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투자를 해놓고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는 것, 그게 복리를 작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세 사람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템플턴은 섬에서 살았습니다. 시장과 거리를 두고 긴 시간 단위로 생각했습니다. 린치는 자기가 아는 것만 골랐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건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버핏은 읽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80년 넘게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덜 하려고 했습니다. 덜 확인하고, 덜 움직이고, 덜 걱정하고, 그리고 비워낸 자리에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 시간이 복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이미 투자를 시작한 분도 있을 겁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몇 년째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기억해두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복리는 처음이 가장 느립니다.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포기하고 싶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때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곡선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꺾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빨라집니다. 문제는 그 꺾이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방법을 바꾸지 않는 것, 조급해하지 않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그냥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복리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영상 내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기록해두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구조는 복리입니다. 복리가 작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복잡한 걸 버리고 선택지를 줄이고 숫자를 멀리했습니다.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 시간이 복리를 만들었습니다. 투자는 빠른 게 아닙니다. 투자는 오래 가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내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진짜 투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이는 것입니다. 그 쌓임이 어느 순간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게 투자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를 이해하는 건 숫자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될 수 있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걸, 그 시간을 견딜 가치가 있다는 걸, 그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건 금방 됩니다. 하지만 몸으로 느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느끼는 시간 자체가 복리의 시작입니다. 돈이 스스로 불어나게 하려면 내가 먼저 멈춰야 합니다. 자꾸 확인하고, 자꾸 바꾸고, 자꾸 조급해하면 돈은 자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멈추고, 내가 비워주면 그 자리에서 돈이 자랍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쓸데없이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복리입니다. 그게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은 한 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괜찮습니다. 이동하는 중에도 좋습니다.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리는 시간을 도구로 쓰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간이 여러분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